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 중에 비가 그치고 낮 동안 다시 29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는 등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슈퍼태풍 마와르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현지 시간 오늘 오후 3시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우리 정부는 3,400여 명의 우리 국민을 조속히 귀국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항공기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로 헬리프나 PIF 사무총장 등 17개 나라 정상이 참석합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청계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지금 서울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서울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서울에는 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오늘 오전까지, 충청권에도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북쪽에서 느리게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30에서 많게는 30mm, 충청권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역에 따라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벽 4시 40분부터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익산에는 호우경보가, 전북 순창 남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유관기관과 지자체에 해안가, 계곡, 하천을 철저히 사전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하천변이나 산간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그치는 순서대로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이 30도로 예보됐고 비가 집중되는 영호남은 광주 23도, 부산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슈퍼태풍 마와르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현지 시간 오늘 오후 3시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많은 항공기를 긴급 투입하는 등 3,400여 명의 우리 국민을 조속히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러진 나무 잔해가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호등이 멈추고 뿌리채 뽑힌 나무 기둥에 아예 통행이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모두 슈퍼태풍 마와르가 괌에 남기고 간 상처입니다. 공항이 침수되면서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은 엿새째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호텔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됐고 객실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아기를 로비 소파에 눕혔습니다. 발전기에 디젤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반나절은 정전이 됐었어요. 물도 안 나오고 네. 그런 데들은 아직도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 음식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동난 대부분 식당과 마트가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 먹을 것뿐 아니라 생필품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기들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튀김우동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팥반 사서 거기 이제 말아 먹이고 이제 겨우 그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며칠째 계속 그렇게 먹이고 있으니까. 당장 의약품이 필요한 노약자와 임산부는 더 불안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게 떨어져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분들이 지금 사실 제일 급하죠. 하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선 오늘 괌 공항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광객들은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기가 오늘 오후 5시에 괌에 도착해 7시에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항공편을 임시 증편하거나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최대한 많은 이들을 데려올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예, 슈퍼 태풍 마와르로 인해서 폐쇄됐던 괌 공항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괌에 일주일째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이 모두 돌아오려면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기자, 지금 태풍이 불어닥친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네, 지난 24일과 25일 4등급 슈퍼 태풍인 마와르가 태평양의 미국령인 괌을 덮쳤습니다. 예. 말레이시아어로 장미를 뜻하는 이 마와르는요, 괌에 접근하는 태풍 중에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이 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시속 240km가 넘는 강풍 탓에 이 괌 내 전기가 끊기고 상하수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서 태풍에 대비해서 괌 당국은 지난 22일 국제공항을 폐쇄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앞두고 괌 여행에 나섰던 한국인들 약 3,400명이 발이 묶인 채 괌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다행히 괌에 고립된 한국인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묵고 있던 호텔방이 침수가 돼서 연회장 같은 곳으로 대피를 하기도 했고요. 호텔 투숙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호텔 로비나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또 단수로 인해서 씻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우리 국민들 오늘부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국민들 이제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외교 당국의 현지 대처는 어떤가요? 네, 이 외교부는 괌 현지에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3곳을 마련했습니다. 또 어제는 한국인 의사 1명의 협조를 받아서 현지 임시 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하면서 외교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도 첫 비행기로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신속 대응팀은요,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요. 예.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괌 당국과 소통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이 괌 관광청에 따르면 영사관 사무실이 현지 한인사회의 방문객들과 이 통역과 의료 문의를 지원을 도울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예. 또 현지 호텔, 식당들과 함께 여행객들에 대한 긴급 지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교부 직원들이 이제 첫 비행기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 우리 국적기들도 오늘부터 이제 계속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괌 현지 공항 운항이 재개가 될 예정인데요. 예. 당초 내일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 복구 작업이 순조로워서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우리 항공사들도 괌으로 국적기를 긴급 투입할 예정인데요. 진에어와 대한항공, 제주항공, TA항공 등 괌으로 출발하는 항공기는 총 11편입니다. 괌 현지에 오후 2시 반부터 내일 새벽 2시 45분까지 차례로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 항공기는 한국인 승객을 태운 뒤에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데 예. 이 문제는 한국인 여행객이 3,400명 정도라서 이들이 완전히 귀국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비상구를 열어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소년체전에 참가했던 제주도 선수단 중 일부는 사고의 충격 후유증으로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 A씨가 경찰과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210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뜻밖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A씨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셔서.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 선수단 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모두 마친 육상 선수단 중 일부 선수는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사고 충격으로
비행기 탑승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하고 항공으로 나눠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몇 명 같이 갈 겁니다. 배를 이용하는 제주도 선수단은 오늘 오전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뭐 상공기의 문을 운행 중에 연다. 이거 상상하기 좀 힘든데 이 비행기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날고 있는 경우에는 기 내에 있는 기압과 외부의 기압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아무리 열려고 해도 손으로는 한마디로 수동으로는 개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착륙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처럼 중형기 정도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착륙하는 속도가 시속 한 240km. 예. 아시다시피 KTX가 한 300km 정도 달리고 그렇죠. 또 요즘 고성능 차 같은 경우에는 240km 정도는 아마 충분히 갈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기압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면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착륙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개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안전상의 문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착륙 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그렇죠. 착석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아마 항공기 제작사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현실로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 착륙 시에는 이게 열려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 자체가 네. 모든 국민들이 좀 놀랍게 새로 발견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주도 선수단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었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굉장히 좀 공포감을 아직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트라우마로 좀 남겨지는 것 같은데 네. 교육청에서도 이미 심리 치료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8명의 선수와 코치진들은 배편을 이용해서 제주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공포감이 있어서 네.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선수단들이 탔던 이 비행기 A321 200 기종 자체는 비행 중에 잠금 장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행 중에 잠금 장치가 있어서 문이 안 열리는 그런 비행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소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지금 피해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피해가 있으신 학생들이나 손님들은 빨리 피해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피의자 있잖아요. 구속된 피의자. 이 30대 남성이라고는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장 기재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항법상의 어떤 승객 폭행 등 죄로 지금 구속이 영장이 발부된 것 같은데요. 예. 법리적으로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항공안전법상의 승객 협조 의무 위반죄 그리고 형법상의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보안법 23조에 보면은 승객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보안이나 은행을 저해하는 식으로 목적으로 해가지고 출입구나 탈출구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객 협조 의무 위반 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서 굉장히 가장 크게 어떻게 처벌 수위가 높은 거고 나아가서 이게 뭐 그렇게 문을 연 의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정말 답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나간다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수여러 명의 지금 승객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실제로 한 9명 정도는 입원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한 가지 행위로 항공보안법도 위반되고 형법상 상해죄로 할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중한 죄의 정황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보안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2분의 1 가중해서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상당히 엄한 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1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법적으로는 많을 수 있지만 일반 네.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뭐 수백 명의 목숨을 위협한 한마디로 이제 살인 미수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을 의도를 했는가? 본인이 그냥 답답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도로 해서 테러를 목적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동기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한마디로 고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적 적용이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본인의 이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단순히 문을 열고 했는지, 아니면 문을 개방을 통해서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지,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어떤 그 예측,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 예비 음모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제 그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문을 연 동기 내지 고의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의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상공에서 항공기의 문이 열리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2019년에는 좀 비슷한 일이 있긴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번처럼 200m 상공에서 비행기 문이 열린 경우는 처음인데 2019년 9월에도 인천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 아시아나항공기가 조작을 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비행기가 오작동이 나서 에러 사인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회항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17년에도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승객이 아마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문을 열었다가 이 경우도 오작동이 나서 2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을 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비행기에 대한 오작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심각한 어떤 비행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또 국민들께서 잘 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대책 마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비상구 앞좌석을 뭐 판매를 하지 않겠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정말 대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대증요법이지 본질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지금 특히 이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날개 바로 뒤쪽에 있는 비상 출구가 있고 그 비상 출구에 의자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판매 금지가 된 자리는 그 4개 자리 중에 제일 창가 쪽 자리, 결국은 손을 내밀자마자 비상구의 레버를 바로 조작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만 지금 그 판매 금지를 하고 나머지 3자리는 그대로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른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승무원과 협조를 해서 승객들을 탈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사람을 안 앉힌다는 것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자리는 그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의 경우에 그 3분을 통해 가지고 탈출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 하나를 지금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어떤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또 구조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사고를 또 발생하지 않게 막으려면 예방책이 정말 본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안이 좀 있나요? 저희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비상구 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발권 당시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 여기 협조 의무가 있다, 가장 늦게 탈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 사람이 좀 안전한가 이런 얼굴 같은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가려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분 조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분 조사라든가 신원 조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실제 또 비상구에 있을 때 그 옆좌석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구호 조치를 할 것인지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이번에도 안전의식이 좋아서 이 사람을 막으려고 제지를 많이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협조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야가 이제 내일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징계 절차를 착수했는데 이 징계 항목 중에 제명이 있잖아요. 자, 이 제명이라는 징계가 내려질 확률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예. 잦은 사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잦은 사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럼 잦은 사퇴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징계가 결국 제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총의는 제명 내지 스스로의 어떤 그 의원직 사퇴가 정답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정쟁 구도 속에서 제명까지 갈 가능성은 기존의 역사를 봤을 때나 현실을 봤을 때나 그리 높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법 155조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교회의에서의 경고, 또 그리고 또 공교회에서의 사과, 또 30일 내에 출석 정지, 나아가 최종 가장 어떤 지금 높은 지위 순계가 이제 제명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에 물론 국민의힘도 지금 윤리위에 이 징계를 발의를 했고 민주당도 발의를 했다는 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수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한마디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국회가 미루어서 있다 보면은 사실 내년 4월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 절차가 신속하게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가 이제 4가지 종류의 이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한 국민들,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징계 내용을 보면 경고,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 다음이 바로 징계예요. 이 중간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습니까? 결국 이 부분의 입법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300명의 그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다라고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 4가지 중에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인데 30일 정도의 출석 정지만 가지고 이 사안이 해결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바로 제명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 가운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중간 수준의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은 조금 어려운데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법적인 대안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회 윤리위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징계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회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점들이 많아요. 일단 징계는 내려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제명이라고 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고요. 19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이후에 한 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김남국 의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덕성 측면에서 상임위 시간에 코인을 했다.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비도덕성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위법성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38건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거나 뇌물 사건이 있었다거나 심지어 구속된 분들도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는데 제명하는 것이 정말 법치주의에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명의 경우는 사법적 구제 절차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으면 재판에 가서 다퉈보는 게 있는데 이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절차는 사법적 구제 절차가 없어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명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본인의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그 죄명이 이제 죄가 확실하게 이제 인정이 아직까지는 뭐 사법적으로 인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가 말 그대로 윤리특위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의원이
윤리적으로 좀 잘못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게 윤리특위의 그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징계안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자율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율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단순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끝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법부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마냥 늘려가지고 임기 4년을 지나버린다고 하면은 수술의 어떤 윤리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회는 국회 자체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이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가오는 5월 30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특위에서 이제 상정이 되고 예. 그것이 이제 윤리위원회에 간다고 하면은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건을 보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럼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최대한 30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5월 30일부터 30일 정도 조사를 거쳐서 최종 그 자문위원회가 조사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 보고서를 윤리특위로 보내면은 그 특위에서 예. 내용을 의결을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본회의에 이 부분을 다시 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가오는 7월 달 국회 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 신속하게만 처리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7월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현재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지난 16일과 25일에 청원 휴가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 출석을 안 하면서 세비는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여당에서 일고 있거든요. 과거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문호동 무임금이라고 해서 네. 국회의원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법안을 같이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무겁게 이미 받아들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제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비를 받는 것 자체가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국회의원의 기득권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꼭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정치 개혁의 문제로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좀 이런 것들을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빨리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구체적인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련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빨리 나와서 국민들께 해명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신고 조사 당시 경찰은 보복 위험성을 낮음으로 판단했는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33살 A씨가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6일 새벽 피해 여성은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지구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폭행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위험성을 낮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 여성이 조사를 마치고 10분 뒤에 자택 주차장에 도착하자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 집을 수차례 방문했고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위험성 평가에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접근 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법리 적용을 잘못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지금 스토킹 사건이 틀림없이 맞는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A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20년을 집권해온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최장 2033년까지 통치가 가능해지면서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선언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Sandık başına giderek kendisi ve evlatlarının geleceği için iradesini ortaya koyan tüm vatandaşlarıma 에르도안 대통령은 52.14%를 득표해 47.86%를 얻은 공화인민당 케말 크루츠 다로울루 대표에 앞섰습니다. 2주 전 치러진 1차 투표에선 각각 49.52%와 44.8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과 경제난 등 산적한 문제들에도 유권자들은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Hani diyor ya Erdoğan boşuna diyor topunuz gelin, topunuz gelin, topunuz gelin. Geldi işte. Ne yaparsa yapsın yine millet yapıyor. Millet yapacak. Milletten başka kimse yapamaz. 이번 재선으로 에르도안은 2003년 첫 집권 이후 최장 2033년까지 사실상 30년에 달하는 장기 집권 길이 열렸습니다. 에르도안의 친러시아 행보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에게 축전을 보내 재선을 축하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러시아가 건립 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5시간 이상 러시아군은 이란산 드론을 동원해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키이우에서 드론 40여 대를 격추했다면서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이 단행한 14차례 드론 공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 운하가 녹색으로 변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외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베니스 대운하가 녹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니스시 관계자는 운하 샘플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고의로 운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통가 등 5개국 정상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의 섬나라 통가의 총리를 맞이합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신속하게 잘 대처하셔서 뒤이어 투발루와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이 연이어 이어졌는데 이틀간 열리는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정상들과 미리 인사를 나눈 겁니다. 풍부한 해양 자원과 미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태평양 도서국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2차례 정상회담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합의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방한한 정상들은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의 무대가 될 북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인데 14개국 가운데 11개국이 개최지 투표권을 보유한 만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력도 당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여야가 노동법과 방송법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이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야당에 이 여당은 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4일 여당의 반발 속 노동법 개정안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야당은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지만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당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반박합니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법과 방송법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노동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 아닌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독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면서 6월 임시국회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어떻게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통과되는 걸 저지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지 그것 자체로 본회의에서 뭔가 표결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고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링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법사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로 바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넘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직회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 없이라는 단어죠. 지금 법사위 단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고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이유 없이라는 단어에 해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직회부를 결정해서 본회의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는 뭔가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즉 법사위에서의 이 직회부 결정 자체가 국회의원, 즉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겠죠. 국회의원이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표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국회를 통과되면 결국은 또 대통령의 제2요구권, 자 이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두 번에 걸친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발동이 있었죠. 이번에도 아마 만약에 본회의를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윤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 밝혔듯이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계속 발동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 짚을 것은 그럼 민주당이 왜 자꾸 이러느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더 수기를 해서 뭔가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방법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법안에 담아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일 텐데도 그 과정을 뛰어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이것은 법안 내용에 대한 관철보다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민주당의 어려운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 민주당이 정말로 노동법이나 방송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다시 통과시키기 어려운 걸 이제 뻔히 그동안에 이제 선례로 봤을 때 아실 텐데 그걸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게 본회의 회부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입법부에서 논의된 입법을 거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입법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부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해서 입법부가 멈춥니까? 그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업 보장법이라고 하죠, 일명.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요, 좀 숙고를 하셔야 돼요. 뭐 농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도 거부권 행사하셨죠. 그다음에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 간호사법은 또 뭡니까? 간호사분들께서 아주 수십 년 동안 수건이었어요. 근데 그 대척점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예요. 누구 편을 들죠? 의사 편 들죠. 농민과 화이트 칼라예요. 화이트 칼라 편 들죠. 지금 노란봉투법, 합법화업 보장. 이건 기업가와 노동자입니다. 또 기업가 편 들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입법부는 해야 될 일을 하고요. 이거를 뭐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노동자들을 부추겼습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 현장에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일상을 좀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일컫는 이 법은 쌍용자동차 손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9년, 10년 된 논의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가 갑자기 만든 법이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어땠습니까? 당시에 그 노동자들 파업하고 본인들의 어떤 뭐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 부분 때문에 어떤 재판 과정까지 갔지만 회사가 47억의 돈을 손해배상해서 그들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한 달 월급 봉투 가지고 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분들의 인생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최근에 대우해양조선 500억 손배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회사가 돈 받으려고 500억 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법입니다. 이게 사회정의입니까? 라는 측면에서는 이 법은 공정과 상식, 정의를 부르짖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입법부는 입법부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만 말씀하신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또는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노조원에 대한 배상액이 너무 과하다. 과할 수 있죠. 그런데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법을 지켜야 하고 그 피해액에 대해서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법체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동조합의 활동만 특별히 보호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사건 이후로 쭉 10년 이상 지내왔을 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180석 의석 갖고 있고 또 정권까지 갖고 있어서 거부권 행사 전혀 걱정하지 않을 상황에서는 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법안도 그랬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 법안 내용대로는 입법화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부 운영을 맡는 측은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떤 사람도 정부 운영을 맡게 되면 그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이유인데 마치 정권 바뀌자마자 뭔가 다시 정의의 사도인 양 이런 식으로 자꾸 감성적인 얘기하면서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근거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 노란봉투법은 손배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해양조선 얘기했지만 500억을 이 회사가 그 노동자들한테 받으려고 청구했겠습니까? 평생을 벌어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월급, 소득 다 가압류됩니다. 그 사람들 죽으란 소리잖아요. 이런 법들, 지금 현재 이런 행태들을 법으로 최소한 숨구멍을 열어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렇게 안 했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비판에 직면했을 때 그 비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전 정부에서 못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전 정부에 못했으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그런 거죠. 잘한 건 이어가고요. 부족한 건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못한 부분을 매일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그러면 뭔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항상 말씀하실 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할 때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게끔
그렇게 법안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500억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거예요. 즉 노조 행위를, 노조 쟁의를 함에 있어서의 대상자를 원래 있었던 어떤 근로계획을 했었던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원청이라고 하죠. 원청업체까지를 상대로 해서도 노동 쟁의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어떤 법 체계, 죄형 법정주의를 완전히 위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분명히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사용자 범위를 늘리는 건 그거는 법은 원래 늘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과 벗어나면 입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법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원청이 꼼수로 하청을 둬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좀 먹고 살자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 전체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거는 원청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 불법 파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청, 하청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책임지게끔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이죠. 두 번째는 500억을 했는데 법원 가서 당연히 500억 과하니까 이 정도를 합시다라고 판단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건 심리적인 압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제도화해서 처음에 이 회사의 피해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걸 제도화한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각 그 불법 행위를 행한 노조원에 대해서 그 가담 정도라든지 그 노조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배상액을 책정하라는 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르게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너무 과하게 노동자 측을 편을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맹점이 핵심을 말씀하셔야죠. 아니 회사가 기업주가 있고요. 노동자가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늘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우리들 겁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는 게 뭡니까? 기업가가 파업하는 노조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이 회사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이들이 정말 사죄로 들어가서 불법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과 노조의 책임 둘 다를 법원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뭔가 불법 시설을 점거하고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회사 운영 자체는 기업가와 노동자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법은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하라는 법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회사를 갖고 나가는 일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동행위를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조 쟁의는요 헌법에 보장된 법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돼 아니에요.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조금 더 그냥 아주 편리하게 돈으로 어떤 노조들을 압박하지 말고 조금 더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진 자가 노동자는- 기업까지 노동자겠습니까? 그럼 노동자는 불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의 즉 기업 측의 피해 보상을 제한하는 이것이 법 체계를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하는지 더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불법 부분은 얘기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불법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체를 봐야지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조금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두 분께서도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이실 만큼 이렇게 첨예하게 여야가 맞닿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양쪽 이제 당 대표들이 이제 정책 가지고 이제 뭐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과연 이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야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협치를 위해서 여야 모두 힘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을 인정하라고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고 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 되겠어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좀 다름을 서로 간에 듣고 인정하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보고요. 예. 김기현 대표께서도 큰 결단하셨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TV 정책 토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원내대표랑 상임위원장 회동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러지 마시고 대화 타협. 본인이 얘기했던 민주주의는 모든 해결점은 대화 타협에 있다라고 본인이 대통령 수락연설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시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에 여야 대표 물론 뭐 토론회이긴 합니다만 두 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토론을 나누겠지만 그 이후에 혹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야 당 대표 두 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회동을 하는 것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하고 연결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누차 얘기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성사가 어려운 이유,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상하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고 말씀하셨다시피 양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에서 우선 의미를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그 두 분이서 이제 또 토론을 열띠게 벌이셨는데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가 실거래가보다 2억 원 높게 경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침체 중이던 부동산 시장이 이 국지적으로나마 들썩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지난 18일 진행된 법원 경매에서 전용 84제곱미터가 26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낙찰가인데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이상 높습니다. 앞선 두 차례 경매에선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엔 45명이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나 그래도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한 5천만 원 해서 몇분 오르면 한 2억씩. 재건축 움직임이 빨라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풀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승 전환이라고 하기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선도시장인 강남권 중심으로 미풍이 불고 있을 뿐 전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마무리되고 지방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이 시행돼야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한국의 전통 불꽃놀이죠. 하만 낙하놀이에서 불꽃이 연못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놀이라고 소문난 낙하놀이가 지난 토요일 경남 함안군 무진정 연못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꽃이 무진정 연못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숯가루를 한지로 돌돌 말아서 만든 낙하봉에서 2시간 동안 화려한 불꽃이 떨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낙하놀이를 위해 석 달 동안 낙하봉 3,000개를 손수 만들었는데요. 해질 무렵 연못 위에 줄에 매달린 낙하봉에 불을 붙이면서 놀이는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시작된 낙하놀이는 일제강점기 때 중단됐다가 20년 전 보존회가 만들어져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숯가루가 불꽃으로 변해서 공중에 날리는 장면이 장관이네요. 낙하놀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함안으로 몰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인구가 6만 명인데 낙하놀이에 찾아온 방문객이 무려 5만 명이었습니다. SNS와 뉴스를 통해 소문이 나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열리지 않는 낙하놀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겁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현장 교통은 하루 종일 마비됐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람 인원을 통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조선시대의 불꽃놀이를 널리 알리고 보여주려면 지자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람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울러 한국의 전통 불꽃놀이, 낙하놀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충청과 남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세찬 비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앞으로 전북 지역에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그 밖의 남부, 제주 지역으로도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나면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29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대전 23도, 부산은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에는 소나기가 살짝 더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한 주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